한 주간 정치 뉴스에 대한 진짜 토크, 정치면 주말 토크, 정말 토크. 오늘은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국정 지지율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윤 대통령 지지율 20%대마저 깨졌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9일에서 31일 전국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고요. 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19%, 부정평가는 72%가 나왔습니다. 이건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또 다른 조사가 하나 더 있어요. 문화일보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27일에서 28일 전국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 여기서는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17%, 부정평가는 78%였습니다. 이 조사 역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부터 하시죠. 일단 20%가 깨졌고 취임 이후 역대 최저치, 아직 임기 반환점을 돌지도 않았는데 10%대. 이걸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른바 데드덕이라는 얘기들도 좀 나오던데요. 정광재 대변인부터 하실까요? 지지율 얘기만 나오면 제가 이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네네. 제가 지난해 10월부터 국민의힘 대변인으로 활동해 왔는데 이 지금 지지율만 놓고 본다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뽑았던 분이 48.5%인가 그래요. 네. 근데 지금 2년 반 만에 30%포인트가 떨어진 거잖아요. 대단히 면구스러운 일이죠. 집권 여당 대변인으로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잘 보좌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고 결과적으로 하여튼 당과 정부에 대해서 모두 국민들이 따가운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 데드덕까지 갈 거냐 이것은 저는 별개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2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2년 6개월 지났는데 벌써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진 거냐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지만 남은 2년 6개월 잘하면 다시 이것을 끌어올려서 40%까지 이상까지 올릴 수도 있다라는 희망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단 현실은 그러나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녹록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겠죠. 그러면 데드덕으로 볼 수 있는 마지노선 이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19%도 데드덕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여튼 20% 아래로 떨어지면은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모든 네네.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고 데드덕이냐 이것은 각자마다 생각하는 다를 것 같고요. 저는 이거보다 일시적으로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지지율이. 그러나 그래도 20%대 중반까지는 올 연말이든 내년 초든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치훈 부의장의 해석을 좀 들어보죠. 저는 지금 이 정도 버티고 있는 것도 용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계속 20% 초반 나올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이건 시한부다, 조건부다 말씀드렸던 게 보수 지지층 안에서도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하는 좀 지켜보겠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세 가지 안도 뭔가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제안을 했었고 뭔가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 뭔가 해결할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니까 그러면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사람들이 좀 남아 있었던 건데 이제 한 명씩 지금 등을 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요번에 20% 무너진 것도 있지만 TK가 대구 경북이 18%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국 평균보다도 낮게 나왔죠. TK가. 텃밭이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죠. 얘기를 하죠. 보수의 텃밭에서 그렇게 나왔다는 것은 정말 콘크리트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 등을 돌렸다는 문제고 그걸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번 조사에는 민주당에서 터트린 대통령의 육성이 나오는 녹취록이 크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더 반영이 되면 더 떨어질 거라고 보고 특히나 반영된 것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반응을 보니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를 전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대통령의 육성이 나온 거 크게 어때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대통령 육성이 이번에 나온 거에 가장 큰 문제는 일단 대통령실의 명태균 씨 관련 해명이 계속해서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정진석 비서실장은 우리 뒤에 다뤄보겠지만 계속해서 변명하면서 거짓말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느낄 때는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둘러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대통령실 해명은 지금까지는 다 거짓말이었구나. 다 뭔가 급급하게 핑계만 댔구나. 변명만 댔구나.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그걸 느끼는 순간 한 명씩 더 등을 돌리면서 앞으로 계속 떨어질 일만 남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세적으로
국정 지지율은 더 떨어질 거다 이런 말씀이시고 앞서 말씀하신 게 이제 공천 게임 의혹 관련해서 윤 대통령의 육성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거든요. 이 얘기는 뒤쪽에서 좀 해볼 텐데 이것까지는 아직 이번 국정 그 지지율에 대한 조사에 다 반영이 안 됐다 이런 말씀이시고 이긴 최고는 어떻게 보십니까? 비슷한데요, 우리 네. 송 부장님이랑. 그 지금까지 지지율의 이 하방, 이 긍정평가 20%를 계속해서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논란에도 지지층의 결집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10%까지 주저앉았다라는 이유는 원인은 이제 집토끼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보수의 본산이라고 하는 TK 지역에서 전국 평균 19%보다 낮은 18%를 기록했다라는 것. 그리고 국민의힘 그리고 집권 여당의 주요 지지층, 핵심 지지층인 60, 70대에도 부정평가가 훨씬 더 과반이 넘는다라는 것을 보면 이제는 보수 정권을 지지하는 보수층이 외면하는 보수 정권이 됐다라는 것이 네. 현실화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29, 30, 31 그러니까 사흘 동안 조사된 건데 육성 녹취록이 31일 날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아마 다음 조사에선 적극적으로 반영될 거기 때문에 더 떨어질 수 있다. 이게 왜냐하면 잘 대응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은 계속 상식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비슷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제 태블릿 PC가 보도되고 나서 그 직전에는 한 25% 정도 기록을 하고 있다가 네. 잘못 대응하면서 불과 2달 만에 5%까지 내려갑니다. 그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두 분께서 공통적으로 이제 TK 터파 지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졌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계시거든요. 정광재 대변인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갤럽이 보통은 조금은 보수적인 그 여론조사여서 여당이 조금 높게 나온다라고들 많이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당 분위기가 좋을 리가 없죠. 그런데 이 미묘한 변화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당 지지율은 이 적어도 갤럽 조사만 본다면 일종의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거든요. 정당 지지율 보셨겠지만 32%로 민주당과 동률이고 네. 그런데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19%까지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부정평가 이후 1번으로 뽑힌 게 김건희 여사 문제니까 네. 김건희 여사 문제만 해결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 중반까지 반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내부는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대체로 TK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수 정치가 큰 위기에 직면했을 때 적어도 결집하는 양상을 보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전국 평균보다도 지금 낮아졌어요. 서울이 22%인데 TK 지지율이 18%까지 낮아졌는데 저는 여기에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리스크가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는 곳에서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네. 리스크를 크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부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대통령이 단호하지 못하고 관리를 잘 못하는 측면 이게 부각되느냐라는 데 대해서 실망했기 때문에 TK 지지율이 떨어졌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와 갈등 이런 것들도 TK 지지자들로서는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전국 평균보다도 낮아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고려한다면 당에서 대통령실에 지속적으로 주문하고 있는 대통령실의 쇄신, 네.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리스크 해소 이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충분히 대통령실도 이 반등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자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내느냐 지금까지 해결할 거야 해결하겠지라는 기대감이 이제 꺾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네. 되는데 근데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크게 부각돼서 야당도 그렇고 특검을 받으라는 것에 집중이 됐었는데 이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전선이 바뀌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공천 개입 의혹을 아마 야당도 그렇고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방편이 나오더라도 지지율 반등에 대한 어떤 기회는 실기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죠. 윤 대통령의 육성 공개 이후에 뭔가 상황은 변화됐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넘어가 보죠.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어제 이제 국감에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하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 발언을 지적하면서 이러니 지지율이 19%라고 이제 천하람 의원이 얘기를 하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 당 지지율이나 신경 쓰라 뭐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이긴 최고 나오셨으니까 입장을 좀 들어보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뼈가 아팠어요.
아니 물론 정진석 비서실장의 태도와 답변을 지적할 수는 있어도 음. 정당 저희 지지율이 낮은 거는 맞으니까 뼈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제 출범 1년도 채 되지 않은 이 군소정당의 정당 지지율과 수십 년 된 집권 여당, 집권 정부의 국정 지지율을 비교 등치해서 조롱하는 것이 과연 감사를 받는 기관장으로서의 적절한 태도인가라는 것은 국민들이 평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정진석 비서실장이 5선 아닙니까? 예, 누구보다도 의회주의자이고, 근데 이분은 이제 아시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이 국감장을 엉망으로 만들어가지고 녹취록 내용 본질에 집중되기보다는 맹탕 국감으로 만들 수 있을지. 그러니까 어떻게 답변을 하면은 여야의 공방이 일어나고 녹취록 내용보다는 갈등이 더 부각될 수 있을지를 아는 그 방법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운영위 의원들이 입법부 의원들이 좀 당했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본질을 흐리기 위한 일종의 전략적인 답변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군요. 그럼 본격적으로 윤 대통령의 육성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된 육성이 공개됐는데요. 그걸 제가 조금 읽어드리면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이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였어요. 윤석열 대통령 목소리로 추정됩니다.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를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이런 발언이 나오고요. 그 발언 이후에 명태균 씨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발언하는 내용이 등장하죠. 국감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은 정치적, 법적, 상식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법적 문제가 없다는 거는 이게 2022년 5월 9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취임 전이기 때문에 당선인 신분이라는 거여서 법적으로 문제 없다 이런 걸로 해석이 되긴 하는데 어떻습니까? 성친부의정부터 하시죠. 정치적, 법적, 상식적으로 문제없다. 왜 법적 판결, 상식적 판결을 정진석 비서실장이 낼 수 있죠? 이건 매우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보고요. 정치적 판단 정도는 뭐 비서실장으로서 얘기를 할 수는 있죠. 근데 네. 법적 판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월 9일, 5월 10일 문제가 있고 그 발언 자체가 선거 개입이냐 이 문제를 두 가지를 다룰 수 있는데 일단 5월 9일, 5월 10일 문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5월 10일 날 공천이 완성됐기 때문에 5월 10일로 이어진다. 당선인 신분이 아닌 이미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시작했을 때 이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이 진행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추가적으로 또 뭐가 있냐면 2008년 6월에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그 위헌 심사 판결을 내린 적이 있어요. 그때 판결을 낼 때 합헌이다.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면서 그때 당선인 신분일 때도 선거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내용이 끝난 겁니다. 무슨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까? 헌법재판소가 이거 이미 판단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거 관련된 발언이 과연 선거 개입으로 볼 수 있는가? 그냥 뭐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몇 분은 뭐 1호 당원으로서 의견을 개진했을 뿐이다. 이 논리가 정확히 언제 나왔냐면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공직선거법 개입 의혹이 나왔을 때 그 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이 이 얘기했습니다. 새누리당의 1호 당원으로서 그냥 선거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을 뿐이다. 전 약간의 기시감이 들거든요.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이 하는 행위와 논리가 그 당시에 박근혜 변호인의 논리 그리고 당시에 새누리당 이정현 원내대표의 그 논리. 이정현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태블릿이 터졌는데도 나도 연설문 쓸 때 지인들한테 물어보고 도움 받는다. 이렇게 네. 하면서 그냥 아무 일 아닌 것처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저는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의 행위가 오히려 이 7년 전이죠. 7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그 국정농단 그때를 떠올리게 한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으로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징역 2년 받았고요. 3년 구형했던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막 복합돼서 나옵니다. 이제 이런 육성 공개되고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면 대통령실에서 몇 가지 이제 해명을 내놓거나 사실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나중에 지나면 거짓 해명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경선 이후 명태균 씨가 연락 끊었다던 대통령실 입장도 결국에는 거짓 해명이 돼버린 셈인데 이것까지 포함해서 같이 이긴 최고하고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 육성 녹취록을 보면 두 가지 책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법적 책임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선인이 이제 공무원 신분으로서 그 처벌 조항을 의율할 수 있느냐인 것 같고 또 하나는 박근혜 정부 당시에 선거 개입과 관련된 그 위반에 준하느냐 이거는 아마 아무리 저희가 논쟁을 해봐야 수사나 특검으로 좀 판단돼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치적 책임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녹취록 자체가 저는 윤석열 정부의 탄생 의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게
박근혜 선거 개입을 엄정하게 수사해서 검찰총장도 되고 대통령이 됐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이 똑같은 그 본인이 기소를 시킨 똑같은 범죄 혐의에 유사한 녹취록을 자인했다라는 것은 이건 유권자의 신뢰를 대단히 잃어버리는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아니더라도 요즘 탄핵거리는데 심리적 탄핵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지금 집권 여당에서 단순한 의견 개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의견 개진이라는 것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박근혜 선거 개입의 판결문에서 나옵니다. 단순한 의견 개진이냐 능동적 의견 개진이냐. 네. 단순한 정당원으로서 대통령도 단순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습니다만 뚜렷한 목적의식, 그 당시에는 이제 친박의 당선과 비박의 배제라는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다면 단순한 의견 개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결문에 나오거든요. 그걸 이제 수사했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고요. 본인의 어떤 존재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야기하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광재 대변인은 어떻습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의 정치적 법적 상식적 문제였다라는 발언에는 동의를 하시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뒤에서 얘기했던 대통령실의 일종의 거짓 해명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네. 싶은데요. 약 30% 정도 동의하고요. 네. 70% 정도는 비동의하는데, 정진석 비서실장 네. 발언에. 왜냐하면 정치적, 법적, 상식적으로 문제없다. 여기에 야당이 비판하는 것만큼은 이렇게 붙으면 제가 100% 동의할 수 있는데 네. 그냥 정치적, 법적, 상식적으로 문제없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한 30%밖에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당이 이것을 정쟁화시켜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공세를 강화하고 이것을 어쩌면 뭐 탄핵 여론으로 승화시켜서 오늘도 뭐 집회했잖아요. 네네.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시키겠다라는 정치 공세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지 못한다는 거고요. 아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내용과 이것은 저는 질적으로는 꽤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에 공권력, 공직에 근무하는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됐었고 뭐 실형 2년이 판결이 된 것이지만 이것은 뭐 제가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정도의 의견 개진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었다는 것도 제가 참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실의 해명에 네. 자꾸 거짓이 드러나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반성할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갖고 대통령실이 이 부분을 정말 여기까지 하라면 이해할 수 있다라는 수준의 사실관계를 좀 설명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자꾸 거짓 해명이 나온다고 보세요? 대통령실 내에서의 일종의 소통 부족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만 이 사안에 대해서 본질을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취재를 해갖고 물어봐서 답을 해야 되는 대통령실로서도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대통령실 쪽에서는 당시 공천 결정권자가 이준석, 윤상현 당시 공천위장이었다 이런 말도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결국엔 그 당시에 그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할 여지는 없었다 이런 말로도 들리는데요. 자, 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짜집기를 했다라는 의혹을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데 이건 2부에서 세 분과 함께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Hello, this is Daniel Henney. 모든 곳이 연결된 미래적 워크스페이스가 옵니다. 스케일, 인프라, 비전까지 현대 엔지니어링이 완성하는 하이엔드 워크 에디션. 신광교 클라우드 시티. 1668-0668 현대 엔지니어링.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김 대표님 마구계에 큰일 났다면서요?
없다면서요. 도대체 누가 마곡에 큰일 낸 거야? 9호선, 5호선 공항철도가 이어진 마곡지구에 모두가 꿈꿔온 오피스가 탄생합니다. 마곡지구에서 큰일 합시다. 뉴브 클라우드 힐스 성황리 공개 중. 분양 문의 1811-0588 우미건설 컨소시엄. 서해선 평택선 안중역 동시개통을 축하합니다. 평택 화양의 내일도 더 빠르게 단지 앞 중심 상권과 초등학교 예정으로 신형주얼의 가치도 더 높게. 눈부신 미래행 티켓을 잡으십시오. 신영주엘 평택 화양 선착순 분양 중. 2899-1210 신형. 심장을 올려라 강연자들. 안녕하세요, 오은영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뒤흔들 뜨거운 감동을 강연 현장에서 느껴주세요. 방청 신청은요, 강연자들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네 말이야, 진짜 라디오가 뭐라고 생각하나? 진짜 라디오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짜 라디오 말이야. 진짜 라디오라니 설마? 손트라두만 지라시 진짜 라디오? 솔직히 지라시지. 맞지? 아니지, 두만이지. 당연하지. 선배님들 두만 지라시 둘 다 진짜 라디오 맞는데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부터 들으면 왔다 이거 재밌겠구만. 재밌겠어.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안전운전 캠페인입니다. 이제는 수도권 방면으로 정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먼저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면 총 40km 구간 정체되고 있는데요. 당진에서 서해대교, 서평택에서 팔탄, 또 매송에서 팔곡터널, 광명에서 금천까지 가기 어렵고요. 경부고속도로 역시 서울 방면 총 41km 구간 답답한 흐름입니다. 청주 부근, 또 북천 안에서 안성, 수원에서 신갈, 달래내에서 반포, 반대 부산 쪽으로도 천안과 청주 일대 여전히 정체 길게 남아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는 사고 있었습니다. 순천 분기점을 2km 정도 지난 지점이고요.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때문에 뒤로 1km 정체 심합니다. 신수임이었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안전운전 캠페인이었습니다. 주말 저녁 생방송 뉴스쇼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하이킥 2부,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 이렇게 세 분과 정말 토크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이제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윤 대통령의 육성 첫 공개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있었고요. 정진석 비서실장의 발언들을 좀 짚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 쪽에서 나온 당시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윤상현 이 두 사람이었다, 이런 말도 했는데, 근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어요. 이게 이제 뭐 윤 대통령이 그 당시에 권한이 없었다, 이걸 의미하기 위해서 한 것 같기도 하고, 화살을 이준석, 윤상현 쪽으로 돌리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던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은 말미잘도 이보다 대응 잘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신은 몰랐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근데 당대표가 이렇게까지 모를 수도 있나 싶기도 하거든요. 공천 직위는 본인이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긴 최고가 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공천 직위는 그 문서에다가 본인이 직접 찍는 게 아니고요. 아, 그렇습니까? 전자문서로 찍혀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그래도 민원서를 확인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네. 민원서를 발급받으면 그 거기에 이제 도장이 찍히는 게 아니라 구청장의 직위 찍히는데 그걸 구청장이 직접 줬다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뭐 그런 식인 거고. 근데 그 조선일보 유튜브에 TV조선 유튜브인가요? 이준석 의원이 나와서 그
그 당시에 재보궐 공천 두세 곳이 좀 이상한 점이 많았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근데 그럼 뭔가를 좀 알았다는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앞에 앞단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철수 의원을 포함해서 두세 곳이 좀 이상했다. 만약에 정말 이준석 대표가 공천의 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본인과 앙숙이라고 평가되는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특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분당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데 네. 경선도 아니라 단수 공천을 줬을까요? 이거는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인 것 같고 두세 곳 그때 당시에 이제 두세 곳뿐만 아니라 지방선거공천관리위원회에서도 김건희 여사가 추천했다고 의혹을 던진 김행 전 장관 후보자죠. 김행 의원에 대해서 이거 김건희 여사가 추천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정진석 비서실장이랑 싸웠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방선거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싸우고 있고 재보궐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이런 걸 알면서도 함구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윤상현 공천 결정권자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명확하게 그냥 이준석한테 화살을 돌리려는 의도인 것 같고 생각을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입당 전부터 뭐 이제 당직자와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된 것처럼 3개월짜리라면서 비난하고 또 이렇게 축출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었고 또 네. 집권하자마자 없는 의혹 만들어서 윤리위로 내쳤고 그때 당시 그렇게 소외시키고 배제시켰던 분들이 이제 와서 이준석의 해명을 이제 자신들의 방어 논리로 쓰고 있는데 이건 누가 이렇게 믿겠습니까? 그리고 뭐 당대표니까 몰랐을 수 있죠. 당연히 이준석이 모르게 한 일, 특히나 친윤들과 대통령이 이준석이 모르게 한 일들 대척점에 서 있었던 이준석한테 미주알고주알 공유했을 이유도 없을 것이고요. 저는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광재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대표가 당시에 네.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어디까지 모르고 있었는지는 본인만 알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가 윤상현 의원이랑 최근에 점심을 먹으면서 이 명태균 씨 얘기가 네. 나와서 김영선 전 의원이 어떻게 공천을 받게 됐느냐. 그때 당시에 이제 윤상현 의원이 공천관리위원장이었으니까. 근데 그 윤 의원 설명은 여기 지금 대통령이 말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뭐냐면 대선 때 기여를 많이 했다. 이런 그 대선 기여도가 당시로서는 굉장히 좀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김영선 전 의원이 당시에 그 캠프 내에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높이 평가해서 전략 공천이 됐고 해당 지역은 사실 우리 당이 유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뭐 후보 간의 경쟁력 차이가 크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지금 현역 네네. 의원이 된 김종양 의원하고 김영선 전 의원이 경쟁했었는데 두 분의 경쟁력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다면 대선 그 기여도가 큰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천을 해줘야겠다라는 판단을 공관위 차원에서 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당시에 그러면 그 김명선 전 의원이 네. 된 게 너무 이상하니까 문제를 제기할 만한 수준은 저는 안 됐을 것 같아요. 당시 상황을 곱게 본다면. 유튜브에 최승아님께서 네. 당 대표가 몰랐으면 그건 무능한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이 이게 제가 적극 답변하시네요. 그런 네. 점에선 무능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렇게 못된 어떤 공천 개입 같은 거에서 사리가 밝질 않습니다. 근데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늘상 해왔던 어떤 본인의 가치, 추구하고자 하는 지향점이 이런 공천 개입 같은 게 아니라 본인이 쓴 책 공정한 경쟁이라는 것처럼 네. 아무리 자신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공정한 경쟁을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맞추고 정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못된 정치질에 있어서는 무능한 게 맞죠. 근데 어쩌면 그때 당시 상황을 네. 돌아가 보면 이준석 대표가 굳이 막 대립각을 세우면서까지 김영선 전 의원은 안 돼.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 같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되는 게 그때 당시에는 수조물 퍼먹었던 아니, 이미지가 그러니까. 아예 네네. 없었어요. 네. 심지어 김영선 의원을 제가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건 아닌데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이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사퇴하고 나서 당 대표를 대행했었던 사람이 김영선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선이었었고 김종양과 김영선을 비교했었을 때 그 당시에 상대 민주당 후보와 여성 후보를 골라야 된다는 공론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뒤에 얘기거리가 많은데 성친 부자 의견 안 들으면 안 되니까 짧게 들어볼게요. 저는 뭐 이준석 대표가 본인 사람들 꽂는 그런 공천은 잘 못한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랬다면은 지금 이기인 최고위원이 배지를 달고 여기 앉았겠죠. 못 꽂아줬거든요. 공정하게 경쟁하느라고. 네. 그리고 전 용산이 고백한 거라 보거든요. 공천 결정권자 이준석
윤상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네. 지금 추가로 공개된 녹취록 그 명태균 씨가 이 대통령과 통화한 녹취를 지인에게 들려준 다음에 그 직후에 한 게 또 공개됐잖아요. 그러면서 이거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당시 김건희 여사 같이 있었고 대통령과 통화 끊자마자 김건희 여사가 전화 와서 오빠가 윤상현한테 전화했다, 정리됐다라고 얘기해줬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공천에 있어서는 강식 담당자는 윤상현, 이준석이었지만 이 공천은 윤상현이 했다고 용선이 고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더 이거를 따져볼 문제도 아니다. 그 녹취 얘기도 뒤쪽에서 조금 더 얘기 나눠볼게요. 그러면 왜 한동훈 대표는 침묵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정광재 대변인은 어떻게 보시고 조만간 입장을 낸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주말 공식 일정을 안 잡고 입장을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침묵은 지금으로서는 뭐 전략적 침묵이죠.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이 명태균 윤석열 대통령과 또 김건희 여사 간에 어떤 대화나 어떤 뭐 정치적 거래 그것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일부 보도 보면 전 기자님들이 참 취재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보안이라고 했는데 기사가 났더라고요. 당에서 좀 대응을 할 테니 대통령실에서 일부 사실을 좀 공유해 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이 좀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그걸 공유를 안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명태균 씨와 관련한 그 논란에서 당이 한가운데 들어가서 그것을 막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네네. 지금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죠. 일종의 정보 비대称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이 세 분들은 자신들의 대화나 뭐 이런 것들을 명확히 알고 있지만 당이나 한동훈 대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비호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함께 야당처럼 동참해서 비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조금 흘러가는 걸 보고 대통령실과도 일정 정도 정보 교류가 좀 된 이후에야 본인의 입장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사실상 특별감찰관과 관련된 얘기는 동력이 상실됐다. 저는 특별감찰관 카드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봅니다. 특별감찰관 이걸로 이 문제를 뭐 이렇게 건널 수 있다라고 보시면 그건 아니겠죠. 이 문제와 특별감찰관은 별개의 문제죠. 왜냐하면 특별감찰관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서부터 일어나는 일에 대한 비판과 감시지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응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은 감찰관대로 하되 과거에 있었던 잘못에 대해서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솔한 사과를 국민께 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다시 국민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류가 있었지만 다시 일할 수 있는 동력을 좀 마련해 달라라고 한다면 일정 부분 뭐 우리 적어도 우리 보수 이탈한 보수자 지지자들은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대통령 육성과 관련돼서 이제 국민의힘 일각에서 조작 짜깁기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배명진 숭실대 교수가 속한 소리규명연구소의 감정 결과를 거론하면서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된 녹취록은 증거 가치가 없다. 편집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주장을 했단 말입니다. 성치윤 부의장부터 하시죠. 강승규 의원 덕분에 그 바이든 날리면 시즌2로 확정이 됐네요. 이 소리규명연구소가 뭐 하는 곳인지 모르겠는데 국민들이 보실 때 이거를 과연 짜집기 한 걸로 볼 것인가. 이미 이 숱한 관련된 의혹이 나왔는데 증거 자료가 나온 거거든요. 증거 자료가 뭔가 기존에 있던 의혹이 너무 의구심이 많고 이상한 의혹이었는데 그것이 증거 자료가 이상하네, 어떻게 이런 자료가 남아있지라고 했으면은 이거 의혹 자료 짜깁기 한 거 아니야라고 의심할 수는 있어도 딱 들어맞는 증거가 나왔는데 어떻게 이거를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저는 이 통화한 사람 지금 대통령실이 그러면 어떤 입장을 내냐에 되면 이게 완벽하게 짜깁기다, 실제와 다르다. 그러면 빨리 명태균 씨 구속 수사하자고 주장을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에서 강승규 의원은 이런 주장할 게 아니라 소리규명연구소에서 이거를 분석할 게 아니라 빨리 검찰은 뭐하냐, 대통령실이 지금 입장을 밝혔을 때 명태균 씨가 다 거짓말하고 있고 저 녹취 쪽 맞춰도 지금 짜깁기라고 한다. 증거인멸하겠다고 지금 사라진 사람 왜 구속 안 하고 왜 구속영장 안 치고 뭐 하고 있냐. 빨리 이 사람 잡아서 빨리 녹취록 다 받아낸 다음에 정말 사건 명명백백히 국민들께 밝히자. 지금 민주당이 조작하고 있다는 걸 밝히자라고 주장하시면 되지. 이런 믿지도 않을 이 검사 결과를 갖고 들이댄다는 거는 저는 이런 분이
국민의힘이 그 시민사회 수석을 했기 때문에 그 시민사회 수석하던 당시에 그 대통령실이 민심을 전혀 못 읽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한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긴 최욱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들어보니까 약간 짜집기 된 의혹이 좀 있으십니까? 이건 전혀요.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던데요. 아니, 뭐 이분이 주장하는 걸 보면 네. 이 소리 파일에서 편집 조작을 가리기 위해 바람 소리와 같은 배경 잡음이 인위적으로 추가한 것 같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저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사실. 아니 그리고 문제는 이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이 녹취록을 인정했잖아요. 좋게 해준 말이었다. 명태균 씨가 하도 김영선 의원에 대해서 공천을 이야기하길래 덕담 수준으로 말을 한 거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당사자는 인정했는데 제3자가 녹취록 짜집기다, 조작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엇박자는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물론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 부정선거론을 아직도 믿고 있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 네. 기준으로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짜집기 조작 의혹을 제기를 할 거면 먼저 언론에 대고 얘기할 게 아니라 먼저 대통령실에다 얘기를 하는 게 맞다. 그게 순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굳이 첨언하자면 이거 우리 국민의힘의 입장이 아닙니다. 강승규 의원 개인의 입장이고 네. 강승규 의원이 성추현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 되기 직전까지 네.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으로 근무를 했었고 지금 배명진 소리 공학 전문가라는 이분도 굉장히 좀 논란이 있었던 분이에요. 소리 그 분석과 관련해 갖고 뭐 전문성이 있느냐 아니면 신뢰성이 있느냐. 그리고 여하튼 이런 정도의 얘기는 우리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네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크게 다뤄드린 것 같습니다. 네. 짧게만 말씀드리면 특대 토크에서 할 얘기인데 이틀 이거. 동안 국민의힘이 공식 입장이 없어요. 공식 입장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중대한 사안이면은 너무 신중하신 거 아닌가? 어쨌든 강승규 그리고 그 강명구 의원 이 두 분이 이제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고요. 민주당이 이제 녹취록 전체 공개를 제안했지만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또 거부를 한 상태라는 점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죠. 다음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명태균 씨 녹취 2개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너무 많아서 제가 뭐 요약적인 얘기만 해드리면 윤석열 제가 이렇게 명칭하는 그대로 읽는 겁니다. 네. 윤석열이 장님무사인데 윤석열이를 내가 처음 만났으면 윤석열이 나를 못 알아봤고 김건희가 나를 만났기 때문에 김건희 때문에 윤석열이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건 이제 명태균 씨 얘기예요. 그래서 이래해서 사람을 알아보는 거는 김건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어제 딱 한마디 했어. 김건희가 우리 명 선생님, 선물은 김영선, 박완수, 김진태는 사모가 반밖에 몰라서 그래서 반은 명태균이가 뒤에서 했다는 거 알지? 뭐 뒤에는 조은희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영선 박완수라는 내용이 나오고 이걸 선물로 받았다. 그러니까 공천 선물이다라는 의미의 명태균 녹취가 공개된 건데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이건 이긴 최고부터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대통령의 녹취록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러한 명태균 씨의 주장이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믿을 수가 있었고 허장성세가 섞인 허풍이다라고 믿을 수가 있었는데 대통령 녹취록이 나오는 바람에 이런 말들조차 이런 녹취록조차 사실 근거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뤄지지 않았지만 뭐 조은희 의원 얘기까지 나오면서 뭐 영남의 황태자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라는 것 아니에요. 네. 저는 민주당이 이것을 공개한 이유가 그냥 명태균 씨에 대한 사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공개할 녹취록의 빌드업이 아닌가? 지금 보니까 지금 명태균 씨의 녹취록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제3자를 통해서 몇십 개의 녹취록을 확보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 아마 그 일환으로 인해서 국정농단 내지는 선거 개입, 명태균 씨가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밝히기 위한 녹취록을 좀 공개하기 위한 빌드업의 차원으로 이렇게 공개한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영선 전 의원뿐 아니라 박완수 경남지사, 김진태 강원지사, 국민의힘의 조은희 의원 공천도 김건희 여사 그리고 명태균 씨가 관여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이제 사실일까가 문제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명 대표님은 이제 영남의 황태자십니다. 뭐 이런 얘기도 여기 들어 있는데 성친 부의장의 얘기를 좀 들어보죠. 일단 이 두 가지 녹취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명태균 씨가 단순히 김영선 전 의원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관련된 공천에도 개입을 했다.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김영선 전 의원과의 대화가 사실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그래도 그 당시에도 오선 의원인데 오선 의원한테 그렇게 호통을 치는 그 녹취록을 아마 국민들도 이상하게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대체 왜 이 둘의 관계가 이렇게 형성됐는가? 이 명태균 게이트의 첫 번째 출발점이었던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메이드해줬고 그 대가로서 그 반띵세비 그런 것도 받고 대가로서 뭔가 받았다. 그러면서 이 그 호통치는 통화의 마지막에 우리 이거 ARS 그 돌리는 거 그거 따내야지 사업을 받아내야지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들이 뭔가 그 거래 의혹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 대통령 녹취가 나왔을 때 국민의힘 반응 보면서 우리는 공천 개입으로 끝낼 게 아니에요. 공천 개입이 아니라 공천 거래로 볼 거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거 공천 개입 아니다라고 주장하셔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는 공천 거래를 밝혀낼 겁니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뭔가 하나 나왔다는 거고 지금 이기인 최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민주당에 공개하는 녹취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김건희 여사의 육성이 들어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밝혀지면은 그 아마 지금 계속해서 이 일련의 흐름들의 나머지 퍼즐들이 좀 맞춰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녹취가 하도 여러 개여서요. 민주당에서 공개한 녹취 추가로 공개한 녹취 말고 이제 말씀하신 명태균 씨가 오선 김영선 의원에게 호통을 치는 녹취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건 뒤쪽에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는데 어떻습니까? 정광재 대변인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 지금 얘기가 됐던 의원들 있잖아요. 김영선 전 의원, 박완수 경남지사, 김진태 강원지사, 조은희 의원 이분 가운데 김진태 강원지사가 다시 공천이 번복되면서 공천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상당히 그 당시로서는 예측 가능하고 그 공천을 받더라도 이상한 점이 없던 공천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다 관여했다라고 하는 것이 글쎄 뭐 지금 여러 녹취들로 인해서 그게 사실일 수 있겠다라는 의심을 살 수는 있지만 상식적으로는 그걸 다 명태균이 했겠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도 문제지만 사실 녹취를 들어보다 보면 윤 대통령보다 김건희 여사 쪽에 무게중심이 쏠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앞서 이제 명태균 씨가 오선 김영선 전 의원에게 호통치면서 거기에도 이런 대화가 나와요. 김건희가 권력을 쥐고 있다라는 이 발언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이 당시에 이렇게 오선에 김영선 전 의원에게 호통을 친 게 대통령실 정기 여론조사 사업을 따내기 위한 거였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성취훈 부의장이 좀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김건희가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권력 쥔 사람이 오더를 내리는데 본인이 왜 X 소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 대화를 김영선 전 의원한테 할 수 있다는 것은 당신 김건희 여사가 공천 메이드해준 거 보지 않았냐? 당신 공천 국회의원 만들어준 거 보지 않았냐라고 이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뭔가 사업을 받아내는 그 대통령실에서 그래서 정기 여론조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또 입장이 뭐 그 관계자 발로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든 명태균 씨는 뭔가 있다면 따내고 싶다라고 아마 의견을 표명한 걸로 알고 있고 아마도 이 시기가 22년 6월 취임한 직후고 김건희 여사나 아마 명태균 씨가 대화할 때 실제 대통령실 안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안 할 수 있는지는 잘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거래의 대가로서 처음에 얘기를 했을 수 있죠. 뭐 여론조사 같은 거 있으면은 해줄게 명 박사님 뭐 이러면서 얘기를 했던 거를 명 박사는 그거 믿고 있다가 뭔가 우리 이거 받아야 되는데 왜 김영선 전 의원 왜 안 따라주는 거야? 당신 메이드 해준 사람 이러면서 지금 호통치고 있는 게 나온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 아까 뭐 너 이 허황되다 뭐 이런 걸 다 믿어야 되냐라고 말씀하시지만 명태균 게이트에 우리가 다 처음에 허풍이라고 믿었던 것이 조각조각 맞춰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저희는 이거는 그럼 특검 갑시다. 이거 명태균 게이트로 특검 갑시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민주당은 추가 공개한다라고 한 녹취는 언제쯤 공개됩니까? 그건 날짜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내용적 측면에서는 김건희 여사 육성인 걸로 저는 들었고 김건희 여사 육성이 김건희 여사 육성이 담긴 걸로 들었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뭐 시기를 맞추겠죠. 좀 짧게 덧붙이면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과 명태균 씨의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부터 밝혀져야 이 모든 사태가 지금 원인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왜 명태균 씨는 김영선의 공천을 받으려고 했던가 이 부분은 아직 밝혀진 게 없거든요. 근데 전 이 녹취록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은 게 ARS 여론조사, 그러니까 여론조사 수주를 받으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진석 비서실장은 정기지표조사, 정기조사를 안 한다고 했지만 2024년 대통령 비서실의 일반회계 예산서를 보니까 정기조사 명목으로 예산 10억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이 말인즉
그럼 명태균 씨는 김영선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실을 통해 가지고 뭐 수의 계약이든 뭐든 이런 이권에 개입하려는 어떤 그런 목적이 있지 않았나? 이걸 가지고 염두에 보면, 이걸 가지고 다른 녹취록을 판단해 보면은 어느 정도 퍼즐이 맞춰지지는 않는가라는 생각합니다. 정광재 대변인한테는 정말 짧게 드려야 되는데 한 15초? 네. 말씀하시고 정확해요. 명태균 씨가 어떤 개인적인 뭐 욕심이 있었을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아야 자신이 갖고 있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이런 거래가 있었겠죠. 알겠습니다. 못다한 얘기는 저희 유튜브 현장방송 틈새 토크에서 좀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정광재, 성춘, 이기훈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건너오세요. 당신의 퇴직연금이 원하던 글로벌한 세계로. 내 연금 상품 그대로 중도해지 없이도 실물 이전은 지금이다. 수익률이 중요한 퇴직연금은 글로벌 투자하는 연금 미래에셋 증권으로.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이효리의 삶은 어떤 거냐고요? 다 케어받는 삶? 방문 정비부터 내차 상태 진단, 멤버십 혜택까지 다 되는 롯데렌터카 마이카 타거든요. 마이카를 탄다, 내 삶이 달린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3년 2분기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아, 병원 갈 때 신분증 챙기기 귀찮아. 괜찮아. KB 스타뱅킹이 있잖아. 병원 접수할 때는 KB 스타뱅킹이면 괜찮아. 여권 재발급도 KB 스타뱅킹이면 괜찮아. 국내선 비행기 탈 때도 KB 스타뱅킹이면 괜찮다니까. 신분증 챙기기 귀찮은 모든 순간 지금 KB 스타뱅킹에 신분증을 넣어보세요. KB 국민은행.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I love you.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I love 유유. 유유제약이죠.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유유.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유유. 유유제약. 오, 포토전기차 얼마야? 1,000. 1,000만 원? 아니 1,000원. 1,000원? 말이 돼? 말 됩니다. 하루 약 1,000원이면 포터 전기차를 탈 수 있거든요. 이번 달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프로모션. 현대자동차 영업점에 문의하세요. 단 현대카드로 36개월 유예형 할부 후 일시납 필요. 다시 시작하는 미국 투자. 코덱스 ETF로 앞서가다.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치 아래 압도적인 총보 수익률로 미국 투자를 부담 없이. 연금도 ISA 투자도 코덱스 ETF. 삼성자산운용 합성 총보수 연 0.1053% 및 거래 수수료 등 발생 가능. 자산 가격 변동에 따른 원금 손실 시 투자자 귀속, 투자 설명서 필독. 엄마는 치킨버거를 만들어준 적이 없어. KFC 오리지널 치킨이 버거로 재탄생. 커넬 오리지널 3,900원. Corner original KFC I feel so good. It's finger licking good. KFC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 소설가 한강의 최신작 작별하지 않는다. 작가가 가장 먼저 읽어보기를 추천한 작품. 지금 세계가 주목한 그 감동을 느껴보세요. 한강 장편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 문학동네. 아, 병원 갈 때 신분증 챙기기 귀찮아. 괜찮아. KB 스타뱅킹이 있잖아. 병원 접수할 때는 KB 스타뱅킹이면 괜찮아. 여권 재발급도 KB 스타뱅킹이면 괜찮아. 국내선 비행기 탈 때도 KB 스타뱅킹이면 괜찮다니까. 신분증 챙기기 귀찮은 모든 순간 지금 KB 스타뱅킹에 신분증을 넣어보세요. KB 국민은행.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정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남보라입니다. 보라씨, 사장님들이 노란우산을 쓰는 이유 아세요? 꿈을 쓰는 것과 노란우산을 쓰는 게 같아서 아닐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노란우산은 연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연복리 효과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공제금 압류 금지와 경영 세무 상담으로 사장님의 소중한 꿈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장님은 꼭 가입하셔야 할 사장님 지원 플랫폼 노란우산. 노란우산 쓰세요.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사이킥. 3부에는 판을 읽는 국제정치, 4부엔 주택대출 관련 엇박자 경제 얘기 좀 하겠습니다. 3부 전까지 유튜브 현장방송 틈새 토크도 많이 청취해 주십시오. 3부로 돌아옵니다.
현장 방송 틈새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 이렇게 세 분과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문자로 1138님께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관계자분들 요즘 힘들겠다고 정광재 대변인 괜찮으시냐고. 네, 뭐 멘탈 잘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권 여당 그 대변인 자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 제가 야당 대변인 해본 적이 없지만 야당은 굉장히 다시 돌아가고 그러니까 야당 대변인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 잘하셔야 되는데. 네. 어려운 자리인 건 확실해요. 아니 야당 대변인 욕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녹취 관련 얘기를 좀 했고요. 민주당 오늘 장외 집회 하셨잖아요. 윤 대통령 부부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었는데 성친 부의장 다녀오셨나요? 예, 뭐 끝까지 뭐 있고 시작할 때 가가지고 뭐 개인적으로 갈 때가 있어가지고 시작할 때 분위기 보고 왔는데 뭐 일단 뭐 오늘 날씨도 너무 좋았고 네. 그래가서 뭔가 같이 초반에는 원래 집회하면 노래도 많지 않으셔서 뭐 노래도 부르고 같이 노래 따라 부르면서 뭐 약간 흥을 좀 돋구는 오늘은 약간 출정식 같은 분위기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좀 장기화 될 거다 이 네. 집회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비상 시국 선언을 하신 게 당내에 우리 비상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지금 민심이 바로 돌아섰다라고 판단하고 얘기한 게 아니라 자 우리는 이제 이번 주말부터 집회를 하는데 이 민심의 티핑 포인트가 언제인지 모르나 지금 무르익는 걸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민심이 확 이렇게 이 끓는 점을 넘어섰을 때 우리가 그에 동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한 이 장기 집회 같은 이 집회 같은 걸 통해서 언제든 민심이 이제 들끓을 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 집회를 시작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한 번이 끝이 아니란 얘기시고 그죠? 오늘 뭐 규모 얼마나 모였는지 뭐 이런 것도 좀 나왔습니까? 예, 저희 측 추산은 10만으로 보고 있는데 네. 늘 경찰 측 추산이랑 조금 달라서 약간의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경찰 측 추산은 몇이? 뭐 1.7만? 예. 너무 갭이 큰데요. 10배인데요. 10배. 그러니까 제가 사진을 봤는데 잠실주 경기장이 뺑 둘러서 그 관객석을 모두 다 꽉 채우면 네. 23,500석이거든요. 네. 그걸 일자로 펴봤을 때의 길이와 그 사진상의 길이를 비교를 해보면 사실 턱없이 좀 부족한데 아, 그게 편집 왜곡이죠. 정확하게 세지 않으셨으면서 정확하게 세셨습니까? 1.7만과 10만의 괴리는 너무 크다. 그러니까 저는 이 괴리가 사실 민주당이 5만을 목표로 이렇게 모이자고 했는데 이만큼밖에 모이지 않았던 이유는 이 집회의 성질이라는 게 너무 정치적이다라는 것을 유권자들과 대중들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어떤 판단이 2주밖에 안 남았고 그리고 누가 봐도 이제 내가 차기의 권력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세과시용 집회라고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당시의 그 광화문 집회와는 달리 능동적으로 유권자들이 참여하지 않는 집회인 거죠. 우리 이긴 네. 최고가 그 국민의힘 입당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얘기가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정광재 대변인 할 얘기를 그대로 다 해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정치적 동력이 굉장히 그러니까 네. 여기에 많은 사람이 몰릴 만한 정치적 동력이 굉장히 약하다고 봐요. 지금 민주당에서 5만 명 모으겠다고 했는데 오늘 모인 숫자 본다면 글쎄 뭐 이재명 대표도 오늘 왜 이렇게 조금 모였지? 네. 집에 가면서 그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지난 그 2016년에 우리가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탄핵이라는 그 국가적 혼란과 사회적 소모적 낭비 이거로 겪은 문재인 정권 5년이 그럼 그게 우리가 원했던 거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성도 있을 거고요. 정치적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결집력도 굉장히 강해졌지만 민주당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결집력도 굉장히 강해졌거든요. 2016년에는 적어도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뭐 촛불 네. 당시에 뭐 혁명으로까지 불리면서 촛불 집회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굉장히 그때와는 상황은 많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장외 집회가 처음 열렸고 이거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민주당 쪽에서 말씀을 하셨고 근데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집회 동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집회 총동원령을 내린 배경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둔 점이 고려된 거 아니냐 정치적인 해석들이 지금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성친 부의장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네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네. 집회에서 뭐 10만 명이 모이고 20만 명이 모이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하는 사법부 그 법원 판사들이 압박을 느낍니까? 저는 압박 안 느낀다고 보거든요. 전혀 별개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재판 시기와 그냥 우연이라고 하면 또 뭐라고 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 공교롭게. 왜냐면은 지금 그 오늘 집회의 목적이 그 구호가 탄핵이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거 그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 특검법 받아들여라 이 법을 받아들여라는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왜 장애에 나와서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계속 법으로서 법안 발의를 해봐도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대통령이 안 받고 있잖아요. 역대 어느 대통령도 본인의 친인척을 둘러싼 특검법에 대해서 이 정도로 거부권 행사를 한 적이 없는데 이거 그렇게 하고 있으니 특검법의 여론은 그 지금 이미 과반을 한참 넘어서 있기 때문에 그거에 우리는 순응하기 위해서 당 외까지 원외까지 나와서 이런 그런 국민들을 받드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이런 이 투쟁은 우리가 이재명 대표 1심 10피 5일 그리고 26일 그 이후까지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압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이후에 어떤 반응을 말씀하실지는 그때 가서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공교롭게 시기가 좀 뭐 겹쳤을 뿐이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연설에서 촛불 얘기도 꺼냈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집회를 계속 이어가신다 그랬으니까 촛불 집회도 할 예정이신가요? 그러니까 촛불 집회 좀 겨울 오고 빨리 어둑어둑 해주고 하면 이제 촛불도 들고 해야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거고 그때쯤 되면 분위기가 그러니까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뭐 탄핵을 얘기할 수 있는 건 국민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국민들께서 언제 내리실지 모르겠는데 그때까지는 우리는 일단 특검법이라는 국민들이 원하는 그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하겠지만 언젠가 뒤에 닿았을 때 계속해서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태도를 보여온다면 국민들도 야 특검법 하라에서 이제 목소리가 바뀌실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준비하자라는 차원의 말씀일 거다라고 봐요. 근데 세과시가 재판부에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이렇게 한편 주장을 하지만 또 친명계의 최대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에서는 지난 8일부터 이 재판부를 통해서 서명운동을 막 벌이고 지금 제출하고 있거든요. 20만 명까지 모였다고 하는데 그 모수는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선거까지 딱 이 집회 시위를 합시다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 의혹이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좀 그리고 당장 국정감사 끝나고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 집중할 시기에 굳이 주말에 이 총동원령까지 내려가지고 한다라는 것은 아마도 두 개의 토끼를 잡으려고 했겠죠.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도 비판하면서 본인의 재판에서의 사법부의 어떤 영향력을 과시하는 뭐 그런 것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100번 양보해서 정치인 의장 말씀하신 것처럼 공교롭게 일정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 규탄 장애 집회라고 민주당은 얘기하지만 국민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항상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정치 본질보다 그게 어떻게 인식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집회의 성격이 윤석열 탄핵을 위한 집회라는 인식이 강해질수록 그것에 대한 동력이 민주당만의 이 집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오늘 집회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집회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탄핵이든 개헌이든 이어질 것이다 이런 발언이 나왔다고 하고요. 윤 대통령은 내려와야 한다 뭐 이런 말을 외치기도 했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공개적인 장소에서 탄핵 주장을 사실상 노골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친 부의장. 글쎄요, 지금 뭐 심리적 탄핵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실제 국민들 당 지지자뿐만 아니라 일반 뭐 중도층에서도 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 이대로 괜찮나? 지금 왜냐면 계속해서 의혹이 아닌 진실로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그런 건 있죠. 민주당의 역할은 그런 의혹과 진실을 넘나드는 이런 상황 속에서 탄핵을 좀 더 얘기하는 것보다는 의혹을 진실로 좀 더 많이 밝히기 위한 노력들을 해달라는 주장에 저는 동의합니다. 근데 그런 쪽에 목소리를 쉬는 것도 아무래도 장애 집회를 나가면 그런 목소리에 좀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 집회를 하면서도 좀 원내 활동할 수 있는 거에 좀 집중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애 집회를 우리가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그 우리가 원내에서 다수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 정도 드리겠습니다. 도리어 탄핵 얘기를 더 조심스럽게 꺼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성친 부의장의 의견이신 것 같아요. 오늘 개혁신당 이기인 최고 나오셨으니까 이것도 물어봐야겠네요. 김건희 여사하고 최근 통화한 야당 대표가 개혁신당의 허은하 대표라고 알려졌는데 뭐 들은 거 있으십니까? 최근은 아니고 이제 7월달에 허은하 대표가 이제 시부상을 당하면서
김건희 여사한테 이제 텔레그램으로 전화가 왔다고 해요. 그때 이제 허은하 대표가 국민의힘 당적인 시절에 뭐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과 이렇게 일면식 교류가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그 일환으로 이제 시부상을 당했으니까 이렇게 위로의 전화를 한 것 같은데 이제 위로의 전화로 끝나면 모르는데 저도 이제 언론을 보도 통해서 그냥 알았습니다. 허은하 대표가 이런 걸 원래 미주알 그러면 당에는 뭐 통하고 난 다음에 뭐 이런 얘기를 안 네, 했다는 미주알 얘기죠? 그때 이제 전당대회 한창 벌어지고 있었을 때였고 이런 허은하 대표의 특성, 그분의 특성이 이제 미주알고사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언론 통해서 알았는데 이제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소연했다는 건 아니에요. 네, 국민의힘이 반성해야 될 지점이 아니에요. 근데 한동훈 대표에 대한 아니, 우리가 하소연을 뭘 왜 거기다가 하죠? 아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누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하소연할 데가 없었는지 아니, 김은국 과거에 선생님 왜 김건희 여사를 외롭게 만들었습니까? 아이고 참 김은국 선생님 말투로 얘기하시네. 왜 저 조세호 나무라듯이. 아니, 부모님이 뭐 잘못한 게 있어야 반성을 하죠. 지금 뭘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러면 또 이 사실이 알려지고 난 다음에 또 혹시 김건희 여사한테 연락이 오거나 이러진 않았나요? 그러진 않은 것 같고요. 네. 사실 왜 김건희 여사가 허은하 대표한테 뭐 시부상 위로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만 한동훈 대표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만 알고 있겠죠. 아니, 그 그것도. 대통령실에서 진짜 이게 대통령실에서 나왔다면 말이죠. 통화 내용이 어떻게 외부로 나와야 수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반성하고 그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좀 조사 좀 해봐야 돼요. 이거. 우리 야당 대표 우리 이재명 대표한테 김건희 여사 직접 전화한 적은 없죠? 와도 그 수신거 하실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는 여기서 유튜브 연장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정광재, 성치훈, 이기은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